자, 지금 시간이 2020년 7월 19일 오후 9시 19분인데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볼린저 밴드를 이용을 할 때 원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복잡스럽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복잡하다라는 말은 결국 이제 이걸 알고 이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특별한 걸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완전 실망하게 돼요. 실망스럽다고요. 예. 그냥 알고 나면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딱 멈추면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요. 아, 여기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어.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예. 자, 볼린저 밴드라는 이제 밴드가 있죠. 밴드가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존 볼린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만들 때 사용한 그 요소들은 예, 표준 편차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두 가지를 섞은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하고 예, 표준 편차를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빙 에버리지고 예, 얘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건 줄여서 이제 MA라고 하고 이거는 줄여서 STDV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 여기 이제 그 키움 같은 데 보면 이제 함수 약자 예,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의 속성을 볼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 뭐 3 이동평균, 5 이동평균, 10 이동평균, 20 이동평균, 60 이동평균, 120 이동평균, 240 이동평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평균선을 쓰는데 볼린저 밴드는 실제로 써보면 그냥 5하고 10만 쓰시면 돼요. 아, 5하고 20 네, 이렇게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동 평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동 평균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동 평균에 어떤 요소가 있냐? 예, 고가, 저가, 예, 종가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나눕니다. 예, 이렇게 나눠요. 이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게 뭔지를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지표에서 이동 평균은 종가나 고가나 저가 이렇게 단일한 대상을 평균으로 잡는 반면에 볼린저 밴들은 저걸 합을 해요. 합을 한다는 거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눈에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동 평균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걸 설명해 드렸냐면 이동 평균은 어차피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이동평균 5는 이렇게 이동평균을 하고 그 다음 이동평균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빠져나가죠. 예.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 5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값과 그 들어오는 값의 갭만 딱 보시면 머릿속에 이동평균이 그려지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동평균 20은 어떻게 되느냐?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그죠? 여기가 1번이면 여기가 19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동평균은 1번부터 20이 되고 그 다음은 2번부터 21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번이 빠져나가고 21번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동평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요거 5로 나눌 거잖아요. 요거 더해서 나누기 5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나누기 20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1번과 21번 사이의 그 차이를 20으로 나누는 거고, 5는 1번과 6번 사이의 갭을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으로 나누면 값이 엄청 작아질 거잖아요. 똑같은 값이라고 해도 20으로 나누게 되면 값이 엄청나게 작아져요. 근데 5로 나누면 상대적으로 값이 커지죠. 20에 비해서. 그래서 이동평균의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변동폭이 커집니다. 변동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자, 다시 이동평균을 할 때 이동평균 값이 작아지면 나눠 쓸 경우에 각각의 봉에 그죠? 나눠지는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커진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도가 출렁출렁이게 되죠. 예, 각도의 변화가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각도를 필요로 할 땐 값을 줄여야 됩니다. 이동평균의 값을 줄이고 예, 각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동평균을 늘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쓰시는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을 보면 뭐 201선, 241선, 361선 이런 선들은 각이 엄청 완만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쓰시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값을 줄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쓰시는 거는 5를 쓰시라고 권유하고 장기적으로 쓰는 건 20을 쓰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일봉에서 60 볼린저 밴드, 120 볼린저 밴드 이런 걸 안 쓰냐? 일단 그런 걸 본 적이 없고요. 예, 두 번째는 어, 봉을 바꾸시면 돼요. 봉을. 그러니까 일봉에서 60 볼린저 밴드를 쓰시느니 주봉에서 5 볼린저나 20 볼린저 밴드를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큰 봉에 더 작은 이동평균을 적용하면 굳이 일봉에서 엄청나게 기간이 긴 볼린저 밴드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어, 볼린저 밴드의 그 이동평균 간격이 줄어들면 각도가 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그 실제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다 보면 각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대부분은 5 기준선으로 보셨을 때 훨씬 더 분석을 하기가 용이하고요. 실제로 봤을 땐 20을 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을 쓰는 경우는 전혀 다른 유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새 최근 흐름 때문에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0을 먼저 할게요. 20을.
자,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이 있고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선은 그죠? 에버리지 C 플러스 H 플러스 L 나누기 3 피리어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 상단선은 더하기 표준 편차하고 똑같은 거 쓰고요. 하단선은 마이너스하고 STDV하고 뒤에 거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자, 상단선이 존재하고 하단선이 존재해요. 이제 이게 장기니까 20이고 여기도 20이고 20이겠죠? 기간이. 그러면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단선, 하단선, 중심선이 나와요. 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시는 형태를 이제 감안해서 보세요. 자, 상승할 때는 여기 상단선을 이렇게 타고 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 상단선인데, 근데 이게 결과예요. 결과. 결과고, 실제로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상단선이 있는데, 상단선 위에서 시가가 시작된 거예요. 시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에서 상단선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올려요. 위로 올리면 상단선이 따라가서 이렇게 저가에 가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아니지. 주가가 2평에 가서 붙는 케이스고요. 주가가 2평으로 오는 거고, 요 케이스는 2평이 주가로 가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 이전의 케이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케이스를 보면 그 이동 평균이 장기일 경우에 얼마 값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52평과 22평이 있을 때 52평은 변화된 값의 5분의 1만 반영하면 되는데 22평인 경우에는 변화된 값의 20분의 1밖에 반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밖에 반영은 안 하기 때문에 변동이 크지 않으면 이 22평에 해당되는 이 볼린저 밴드의 20 상단선은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2평이 주가에 가서 붙어야 된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카오예요, 카카오. 카카오를 보시면 처음에 이격은 어떻게 돼 있냐?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고 시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걸 내려와서 찍고 가는 케이스가 1. 그냥 장대 양봉으로 내리 쏘는 게 2. 근데 지금은
현재를 보면 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저가에 가서 붙었어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 전략이란 말이에요. 급등 전략.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공중에 떠 있을 때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급등이 아닌데 샀다. 그러면 이제 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평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케이스죠. 예. 이 케이스는 안 따라가요. 아까 카카오는 상단선이 올라가서 봉에 붙은 케이스고 네이버는 그럴 줄 알았는데 중간에서 줄줄줄줄 세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올릴 때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안 올려요. 예. 두 번째 케이스는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죠. 예. 일어나는데 보편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봉을 몇백 개를 뒤져봐도 한 두어 개 나올까? 그 정도 이상 안 나오는 특이한 유형의 봉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유형의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저, 저20 상단선이 저가에 붙으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표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예, 확률은 무지 낮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그냥 적용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생각보다. 그냥 딱 적용해 놓고 보면 룰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예, 이격도를 활용한 이격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자, 우리가 주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추세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추세. 추세는 단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추세라는 말을 쓰세요. 그러면 주가는 그 자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추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보면 딱 주가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해놔서 만약에 추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현재의 볼린저 밴드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세를 섞은 거죠. 그게 예, 이격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이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건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 제가 이격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하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제가 제공하는 차트에는 그래서 빨강 이게 이제 이격이고 파랑이 그냥 볼펜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일반적인 순서예요. 변칙적인 것도 엄청 많은데 변칙적인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거 말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락할 때는 예, 이렇게 T차트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T차트가 내려가다가 그러면 볼밴도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 이제 P차트죠. 예, 요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요 상태가 하락이에요. 하락. 이렇게 되면 거의 하락이 힘을 받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T고 여기 P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 친구는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예, 요렇게 되는 거. 예,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반등 시작이에요. 예, 반등 시작인데, 요게 이제 선에 따라 이렇게 점선이 있고, 이렇게 점선이 있고, 이렇게 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은 실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3, 요게 4, 5. 세 번에 걸쳐서 예,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등은 세 번 정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세 번 정도 시도를 해가지고 뭘 하느냐, 요, 요 선을 양봉으로 딱 치는 거예요. 이게 T5니까 예, T5를 양봉으로 딱 꺾어야 돼요. 예, 꺾으면 어쨌든 이제 하락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락이 끝나면 상승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위에 똑같은 요 쌍둥이 선이 하나 더 있어요. P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렇게 미러링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죽 서서 개 준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딱 돌리면 그 다음 단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꺾이고, 예. 이 친구도 이렇게 꺾이게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던, 예. 이렇게 가던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단선이 위로 가면서 상승 추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변곡이에요. 변곡. 변곡점이 돼요. 변곡. 자, 이 변곡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실 건데, 요게 T죠. 그러면 위에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상승해서 내려갈 때는 P가 먼저 눌러요. P가 먼저 이렇게 누르는데 밑에 T가 딱 받치고 있다고요. 근데 T가 아래로 꺾여. 하단선이 딱 꺾이면 그 다음에 뭐가 받쳐요? 여기 똑같이 P5가 다시 또 받친다고요. 그래서 얘를 죽이고 그 밑으로 떨어져야 하락이고 얘를 죽였는데 그걸 지키고 올라오면은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번 했고 똑같은 짓을 여기서 하고 있죠. 예. 여기서도 딱 지지받고 여기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꺾이는 자리만 딱 보면 아, 이게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보실 때 요거만 되게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를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완전히 죽었구나, 아니면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는 뭐고 성공은 뭐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가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어, 상승 추세 죽었는데 왜 안 떨어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게 각 봉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봉에 동시에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봉이 어떤 봉인지 찾아야 돼요. 그 봉을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봉들은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시되는 봉을 보고 있으면 차트가 안 맞아요. 지표도 안 맞고 차트도 안 맞고 잘 안 맞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지표 쓰레기네, 이제 그런 얘기를 대번에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제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하루짜리를 집행하고 있는 거냐, 한 달짜리를 집행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6개월짜리를 집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려야 되는 봉이 다른 거예요. 하루 딱 치고 도망갈 거면 뭐 주봉이나 월봉을 신경 쓸 필요 뭐 있어요. 일봉만 딱 만들고 먹고 튀면 되지. 근데 얘네들이 한 달, 두 달 이상 보는 거라 그러면 주봉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봉을 열심히 만듭니다.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보실 때는 이런 그 관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특히 하나의 봉에 몰입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하면서 맨날 사고 나는 게 무조건 하나의 봉에 몰입해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봉이 몰입시켜 놨는데 그 봉이 잘못되면 이제 제가 투자한 것도 엉망이 되고, 예, 또 손실도 끌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봉은 여러 개를 중첩시켜서 방어적인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단타하기에는 정말 안 좋죠. 예, 단기 거래할 용도로는 그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단기는 사실은 손절 라인을 딱 잡아놓고 그냥 배팅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거래가 아니라면 예, 여러 개의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하시고 나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실 때 그 이 빨간색인 예, T 차트라고 하는 게 언제 꺾이는지, 그리고 그게 꺾인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다음 단계에 문제가 똑같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이제 볼린저 밴드 자체는 음, 어떻게 보면 후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행이기도 한데, 후행적 성격과 선행적 성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음, 설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자, 예, 선행의 개념이 있고 후행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의 움직임은 봉이에요, 봉. 그렇죠? 주가의 움직임은 봉입니다, 봉. 지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주가의 움직임은 봉으로 표현돼요. 봉으로. 그리고 봉이 표현되면 그로 인해서 지표가 그려지죠. 그죠? 그럼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건 돈이고, 돈이 움직이면 봉이 그려지고, 봉이 그려지면 지표가 그려집니다. 이게 1, 이게 2, 이게 3. 근데 이건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여. 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봉을 보고 돈을 유추해요. 자, 오르면 돈이 들어왔나 보다. 떨어지면 팔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봉 위주로 보는 관점이 후행이에요. 봉 위주로 보는 관점이 후행이라고요. 왜? 봉이 선행이기 때문에. 봉만이 선행이기 때문에 지표는 봉에 의해서 나중에 그려지잖아요. 나중에 그려지기 때문에 후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으로 보는 건 뭐냐? 선행은 봉이 움직이지 않아도 지표를 먼저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렇게 끝날 지표는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표라는 건 시작과 관련된 지표지 끝과 관련된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표는 시작의 지표이지 예, 끝의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 시작을 통해서 의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결과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예,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 그죠? 봉과 지표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선까지가 선행이고요. 예, 실제로 봉이 움직여서 나오는 결과값은 후행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행으로 잡았던 그 상황이랑 실제로 봉이 움직여서 나오는 결과값 이게 후행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서로 오버랩 해가면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조율. 예, 그러니까 선행과 후행 사이를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행은 없어. 예, 선행은 없어. 라고 그냥 딱 단정을 지어요. 그리고 무조건 후행이야. 기술적 분석은 무조건 후행이야. 이렇게만 치부한단 말이에요. 예, 선행적인 요소도 있고 후행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후행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시해요. 근데 정작 기술적 분석을 제외하고는요, 선행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기술적 분석을 제외하면 선행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분석은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데이터가 없다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신뢰도가 무지 높아요. 그죠? 이 시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왜곡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검증됐어요.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차가 없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어제 시가, 어제 종가, 어제 저가, 어제 고가는 모두 검증된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많이 검증된 걸 쓰는 거죠. 단, 그 데이터가 미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쓰는 데이터들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검증할 수도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자,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자고요. 어떻게 믿어요? 그죠?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만든 데이터가 아니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그냥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나서 어림잡아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지, 직접 미래에 가가지고 그거를 쳐다본 값으로 분석글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행지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행지표가 없다라는 건 진짜로 없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행과 후행에 대한 불필요한 개념은 머릿속에서 저는 지우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냥 보실 건 뭐냐? 데이터를 가지고 임의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재의 그런 국제 정세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미래 전망치를 내놓듯이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덤이죠. 예. 더미를 만들면 이렇게 미래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현재 봉이 이렇게 있으면 A, 그죠? 여기다가 현재 종가가 여기면 이걸 더미로 만들어서 하나 그려놓으면 지표가 하나 더 그려져요. 미래가. 이게 정확하냐? 아니죠.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려보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 환경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가와 저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가 딱 자리를 잡은 형태를 봤을 때 이게 고가를 넘기 좋은 형태인지 저가를 깨기 좋은 형태인지 아니면 저가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의도를 빨리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볼린저 밴드하고 봉하고 서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만 보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볼린저 밴드가 뭐 각도가 어떻고 막 그런 그것만 딱 봐서는 안 돼요. 예, 결국에는 주가는 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게 상승이고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춰가는 게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려고 하는 건지 상승하려고 하는 건지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최근에 3주 동안의 흐름인데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이에요.
그러면 봉만 보면 2번과 3번은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2번은 음봉이죠. 예. 2번은 음봉이에요. 2번은 음봉입니다. 그럼 저 2번만 봤을 땐 봉만 보면 야 저거 하락하기 딱 좋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었냐 보시면 예, 상단선이 그렇게 밑으로 많이 안 내려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고가를 그 음봉에서 만들어진 고가를 확실하게 막아주겠다라는 의사가 실제로는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보는 저 봉만 보고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뭐를 봐야 된다? 예, 볼린저 밴드랑 같이 섞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고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저가를 방어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 저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고가를 방어할 수 없다면 고가를 넘어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머릿속에 계획들이 있어야 예,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볼펜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볼매만 딱 보면 뭐 상단선, 하단선, 하단선의 매수, 상단선에서 매도 사실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의 지식이고요.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거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데 그 상단선과 하단선의 각도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전봉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건 사실 그 가격을 결정할 때 그다지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버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띵글스톡 버전은 예, 거기에 이제 각도의 개념과 봉의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그걸 넣은 거죠.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보실 때, 야, 상단선이 있어. 그럼 이거 매도해. 하단선이 있어. 그럼 이거 매수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실은 이제 편하고 빠르게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올라갔을 때 위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상단선에 갔을 때 매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전봉 고가를 넘을 수도 있어. 넘으면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리는 거지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모르니까.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베스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르는 거를 애써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 그런 거죠. 모르겠는데 자꾸 돈만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도 이제 모르면 가만히 있다가 진짜 이제 아는 구간이 왔을 때 오히려 전략을 짜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예,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 그게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방에 배팅을 하고 그죠? 상방에 배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다음에 내려가. 그럼 내려갈 때 그 번 만큼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제 다양한 의도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싹 제외하고 계속 볼린저 밴드만 딱 보고 있으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이제 구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면 사실 쓰기 어렵거든요. 지표라는 게 잘 맞을 때는 뭐 거의
진짜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어느 구간에 가면 신뢰도가 막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구간이 나왔을 때 돈을 다 잃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쁜 생각 하겠죠. 아, 이거 지표 쓰레기야. 그래서 다른 지표로 바꿔요? 그럼 다른 지표도 다 쓰레기예요. 왜냐, 똑같거든요. 잘 맞는 구간과 잘 맞지 않는 구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보조 지표든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러내야죠. 내가 지표를 쓰는데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고요. 그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 그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줄여야 돼요.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나는 해석될 수 있어. 예. 근데 그게 아니면 난 해석이 안 돼. 그러면 해석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을 하시고 해석이 안 되는 건 계속 버려 나가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 거래를 할 수 있는 횟수들은 줄어들거든요. 대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불필요한 방법들을 제외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 지표를 신봉하다 보면 대부분의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넓혀가면서 생기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건 계속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으면 걸러내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면 사용하지만 지금 당장 모르겠으면 걸러내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린저 밴드를 설명할 때 봉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에는 주가는 봉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봉과 볼린저 밴드의 관계를 계속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아,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오를 거야.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접근했다가 뒤통수 맞으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있어요. 이 현대차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야,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건 저가를 지키려고 그린 봉이 아니에요. 이 월봉은 6월 달에 저가를 지키려고 그려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켰잖아요. 예, 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짓도 해요.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돈 가지고 지난달 저가 무너지는 거는 또 막아놨어요. 그럼 봉으로 보면 이해돼요? 예, 봉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볼린저 밴드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짓은 누가 할까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겠죠. 아마 이 짓을 아마 기관이 했을 거예요. 연기금이랑. 예, 그들은 지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으로 차트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런 일들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표가 우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주봉을 보면 예, 2000 어디 있지? 잠깐만요. 1600 말고 2천만 원대에서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월봉인가 본데요? 주봉이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이상하네요. 그때 뭔가,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네요. 저가가 3735, 3730, 5,000원이에요. 저가 차이가 5,000원인데, 이렇게 음봉을 그려놓고 5,000원을 지켜요. 예, 이게 그때 이제 바닥 찍고 나서 한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음봉을 그려놓고 5,000원을 깨지 않아서 그 뒤에 얼마가 올랐냐? 예, 이게 1,600만 원까지 갔을걸요? 예, 1,600까지 갔어요. 그 5,000원을 안 깨서. 그러니까 이거는 돈 가지고 장난질한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일본 현대차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이제 잡스러운 거죠. 누군가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현대차는 정말 좋아요. 현대차는 무조건 사야 돼요라고 얘기 못 해요. 현대차는 올린 거죠. 근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현대차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예, 똑같은 구조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내렸어요. 삼성전자는 상단선에서 밀렸어요.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동일한 볼린저 밴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총 1위는 밀려. 예. 근데 시총 10위권은 올라요. 자, 동일하게 KB금융을 보면 예. 자, KB금융도 딱 거기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 위는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올랐다가 거기서 딱 밀려요. 삼성생명은 아직 못 갔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무슨 종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양하게 보면 예, 평균적으로 그런 적용을 받아요. 그런 영향을 받고. 근데 국지적으로 어떤 종목들은 돈이 막 밀려 들어오거나 반대로 돈이 막 빠져나가게 되면 예, 지표와 다르게 봉의 힘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그 게시물을 올려드릴 때 보면 지수 보면 계속 돈을 적잖아요. 뭐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계속 적는 이유가 돈에 의해 왜곡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만약 갑자기 막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 차트가 망가지게 된다고요. 그럴 때 볼린저 밴드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돈으로 하니까.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살 때 막 몇천억씩 때려 부으면 지표가 뭐가 중요해요. 안 떨어지게 돈으로 다 커버하는데 호가만 떨어지면 막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서 다 메꿔주는데 어떻게 떨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중시하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보조지표를 만들고 보조지표를 설명하면서도 보조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게 문제다라고 보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 그렇게 돈이 들어와야지만 지표가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지표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쪽이나 암호화폐 쪽은 그 돈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더 힘드실 거예요. 더. 어떤 경우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어떤 경우는 끊임없이. 지표고 뭐고 뭐 안하무인격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막 올리거나 막 내리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거를 막아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코인 쪽은 그게 굉장히 취약해 보여요. 그래서 맘먹고 막 밀어버리면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전에 그 비트코인 SV 그런 경우에 보면 뭐 하루에 100% 오르잖아요. 아직도 이제 누가 누군지 판단이 안 섰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돈에 의한 장난이 너무 쉽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조 지표를 쓰실 때는 이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시죠. 왜냐하면 뉴스에 의해서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개념만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예, 중심선, 상단선, 하단선. 그거를 딱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각도. 자, 볼린저 밴드를 보실 때 이거잖아요. 예, 이거 중심선. 근데 그 제가 설명할 땐 중심선은 항상 빼고 하니까 중심선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구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상단선이 내려가느냐, 상단선이 올라가느냐, 하단선이 올라가느냐, 하단선이 내려가느냐 이것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요 개념과 봉을 섞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요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죠?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단선이 위를 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단선이 위를 보는데 그게 전봉 대비해서 어디에 있느냐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방향과 각도고 요건 위치예요, 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과 각도, 그다음에 위치값까지 알아야 의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거죠. 요거만 딱 갖고 가시면 돼요. 요거만. 볼배는 이게 다예요. 방향, 각도, 위치 이 세 가지가 다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점을 깼을 경우, 저점을 깼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딱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손절인지 추매인지 홀딩인지 그것만 딱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지와 전봉 저가와의 관계만 딱 만들어 놓고 난 전봉 저가만 깨지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 그럼 뭐만 보시면 돼요. 전봉 저가를 깨지 않을 만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봉과 위치를 찾으시면 되죠. 그거 아니면 거래 안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래를 할 때. 대신 항상 손절이라는 게 들어가야죠. 이 손절을 안 할 거면 더 큰 봉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손절이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봉에서 타이밍을 잡긴 하지만 예, 기준으로 사용하는 봉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간단하게 쓰실 거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각도, 방향,
위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시간이란 걸 같이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 시간은 더 더 큰 봉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선도 변하고 지지 저항의 위치도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의 상단선과 하단선과 별개로 그 더 큰 봉의 하단선과 상단선의 위치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략이 합성되죠. 자, 여기서 하단선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죠? 상단선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고요.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그냥 쓰다 보면 이제 오류가 나는 것들은 다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정하기 위해서 투자 심리도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예. 근데 투자 심리도는 사실 고가를 넘거나 저가를 붕괴하는 경우에만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는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거나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거래를 하도록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거래를 하실 때 만약에 매도를 할 거다 그러면 상단선이 전봉 고가를 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하단선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에서 매수를 하는 게 최고 좋은데 반대로 매수를 했는데 전봉 저가가 붕괴되거나 매도를 했는데 전봉 고가를 넘을 경우에는 볼벤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 심리도 같은 지표를 딱 갖다 놓고 전봉 고가가 넘었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봉 저가를 붕괴했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얘랑 섞으면 손절할 건지 홀딩할 건지 추미할 건지에 대한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만 보면 요것만 딱 활용하시는 게 베스트. 그리고 아까 20 기준으로 쓰실 때는 이격의 문제를 반드시 고민해 보시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조금 편하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선들의 위치, 아까 이제 각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책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들은 이전 동영상에 대부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를 혼합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 해석이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단순하게 그 지표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봉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건 내가 보는 봉이 주력으로 끌고 가는 봉은 아닌 거예요. 예. 다른 봉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봉은 그냥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시고 샥 옮겨가는 예.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30분 봉이나 5분 봉을 막 보고 있어. 근데 어떨 땐 굉장히 잘 맞는데 어떨 땐 오류가 나. 그건 주력 봉이 그 봉이 아닌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게 240분 봉이든 아니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메인으로 끌고 가는 봉이 바뀌는 순간 다른 봉들은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이게 왜 오류가 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빠르게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봉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아, 이 봉이 지금 이렇게 그려가고 있어서 이 봉을 그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이 봉의 관점에서 다른 봉들을 딱 해석해 보시면 그 봉에서 만들어졌던 오류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애초부터 없는 거죠.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빠르게 주력봉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움직이기 싫으면 애초부터 여러 개의 봉을 분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할 때 보면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계속 같이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력봉을 계속 분석해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봉에서 딱 오류가 나도 이미 세 가지를 다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봉이 잘 그려가고 있는지를 어쨌든 재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엔 주력이 지금 주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주력봉에 의해서 뭔가가 이슈가 발생하는 게 언제인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오늘이 7월 19일인데 7월 31일까지 요거를 지금 그 띵그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봉이 먼저 들어갈 거고 봉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들어갈 텐데 그때 그 볼린저 밴드 게시물을 좀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동영상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25분 시간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 동영상을 카페에 올릴 거잖아요. 거기다가 질문을 쭉 달아 놓으시면 제가 그 질문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피드백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